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 진수.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년 동안 이어져온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지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도 대남 방송을 중단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민간단체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서 엄정하게 처벌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대북 정책과 남북 관계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양무진 북한 대학원대학교 총장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양무진 총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래간만입니다. 아유, 예.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난 윤석열 정부 대북 봉쇄 압박에 주력했습니다. 증강된 한미 확장 억제 체제 통해서 북한 회기업 이런 걸 원천 봉쇄하겠다는 구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총장님 보시기에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 어떻게 평가하세요? 2년 한 반 정도 평가를 하자면은 네. 그렇게 그 높은 점수는 줄 수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그 2년 반 동안에 북한의 핵 능력은 더욱더 고도화됐고 한반도의 긴장 또한 더 고조되었잖아요. 네네. 더 나아가서 이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한미 일대 북중러라는 신냉전 구도 이것도 좀 고차가 되었다고 볼 수 있겠죠. 어쨌든 윤석열 정부 2년 반 동안에 대북 정책과 관련해 가지고 담대한 구상이라든지 또는 8.15 독트린이라든지 가치 외교 네. 이렇게 말은 많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한반도 문제와 직접 관련된 북한의 비핵 그리고 한반도 평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대북 정책이 실패한 것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분석합니다. 자, 한반도 평화도 그렇지만 어쨌든 그 북한의 핵 능력까지 더 증강됐다. 그런 부분 지적해 주셨고요. 자, 이재명 대통령 대선 때부터 대북 정책 관련해서는 평화 체제 정착과 남북 교류를 통해서 위기를 관리하겠다 이런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그래서인지 취임 이후에 진짜 취임 직후 며칠 지나지 않아서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대북 전단 살포는 엄정 처벌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이제 확성기는 또 확성기라고 치고 대북 전단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 위헌 판단도 또 받은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뭐라 그럴까 납북자 가족이나 이런 사람한테는 조금 더 민감할 수도 있는데 전반적으로 볼 때 이런 부분에 어떤 조치랄까 긍정적으로 평가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이 대북 전단과 관련해서는 네. 우리 이 대법원 판례하고 또 헌법재판소의 판결 이렇게 나와 있는데 네. 여기에서 결국은 뭐냐면 우리의 대북 전단이 접경지대의 주민들에게 상당한 위협 요인이 됐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인과관계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양측 법원 모두가 공통점을 가진다. 인정하고 있다. 예. 예. 단지 헌법재판소에서 이 손의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 가지고 이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서 충분하게 예를 들어 가지고 경찰관 직무집행법이라든지 네. 항공안전법이라든지 이런 것만 가지고도 충분하게 통제를 할 수 있는데 지나치게 그런 통제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행보를 더 많이 가한다든지 또는 벌금을 더욱더 많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있는 법률 이것을 좀 더 강화하는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야지 더 이상의 그 법률을 강화한다면 이것은 그 표현의 자유 위반이다. 이렇게 결론난 걸 알고 있습니다. 네네.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아마 이재명 대통령은 또 변호사 출신이기 때문에 또 그 경기도 지사 시절에 네네. 이 접경지대에서 충분히 이런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대선 기간에 대북 전단 또 그리고 대북 확성기 중지라는 국민과 약속을 했고 그 약속을 적어도 이 출범 일주일 만에 이행을 했다. 저는 그걸 보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이 납북자 단체 여기에서 물론 조건부 지금 이제 전단 뿌리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네. 그 조건부라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만나 준다면은
뭐 대북 전단 살포 관련해 가지고 좀 다른 좀 긍정적으로 다른 쪽으로 다시 안 뿌리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여지는 남기는 상태죠. 네네.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은 적경지에 대국민들의 약속을 이행했고 북한도 남측에서 대북 전단을 살포하지 않으면은 북한 또한 대남 온물 풍선을 보낼 이유가 없다. 그렇게 밝혀왔기 때문에 우리 쪽에서 선제적 조치에서 북한도 호응하고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이재명 정부의 첫 단추는 잘 끼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네. 그 세세한 부분은 잘 현명하게 풀어가더라도 첫 단추는 잘 끼었다. 자, 이재명 정부 대북 정책이 뭐 윤석열 정부 대북 정책하고는 많이 다를 겁니다. 문재인 정부 대북 정책과도 어떤 차별성이 있을 거라고 보세요. 이 이재명 정부의 대북 정책은 아직까지는 구상 수준이다. 다시 말해서 미완성이라고 봐야 되겠죠. 미완성이라는 것은 이행을 하면서 채워나겠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네. 그 속에서 요약한다면은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비핵 평화를 통해 가지고 좀 더 남북한이 공존하는 한반도를 만들겠다. 네. 여기에서 핵심적인 담론 키워드는 평화 경제라고 봐야 되겠죠. 네. 여기 반해서 문재인 정부의 구상한 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그 속에서 평화 번영이라는 담론을 상당히 중시한 측면이 있겠죠. 그렇다면은 평화 경제로는 좀 현실론적인 접근이라고 볼 수 있고 네. 평화 번영론은 좀 더 미래지향적인 여기에 좀 이상론적인 측면이 있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쨌든 현실 속에서 발전이 나아가면은 이상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네. 큰 틀에서는 평화 번영과 평화 경제론 이것은 큰 틀에서는 서로 공감대가 있는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네. 그렇지만 어쨌든 현실에 조금 더 발을 디디고 있는 것 더 가까운 미래에 관한 거는 이재명 그 정부의 외교 정책이다. 대북 정책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자, 이재명 대통령 대선 후보 시절에 9.19 군사합의 복원 공약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9.19 군사 분야 합의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첫 번째로는 그 일종의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화하겠다는 것이죠. 네. 또 두 번째로는 그 서해 해상 여기 대해서 평화 수역화하겠다. 그런 측면도 있겠죠. 네. 마지막 세 번째는 그 남북 간의 대화 교류 협력이 있어가지고 일종의 군사적 보장을 하겠다는 측면이겠죠.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네. 육지, 공중, 해상에서 일정한 규모의 완충 지역을 만들어서 그 완충 지역 내에서 뭐 군사 훈련이라든지 전단 살포 같은 심리전 이런 것을 하지 않겠다는 남북 양 정상의 의지가 담긴 합의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그러나 그 이 윤석열 정부 들어와 가지고 9.19 군사법 합의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소위 말해서 해제 이렇게 하니까 북한은 전면적인 뭐 폐기 이렇게 나왔잖아요. 특히 북한은 지금의 상황에서 2023년 말 그리고 2024년 초에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개 국가 네. 이것을 들고 나옴을 해가지고 9.19 군사 분야 합의 그렇게도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복원이 상당히 어려운 국면에 와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말씀하신 적대적 두 국가론 북한이 2023년 그때 이제 들고 나왔는데 이게 사실 대화 재개라든지 관계 복원에 어떻게 보면 적지 않은 걸림돌이 될 거다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많은데 청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 부분도 이렇게 걷어들일 수 있게 우리가 외교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보세요? 북한이 적대적 두 개 국가 이것은 남북 관계 장애물의 상수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네. 특히 북한은 그 이러한 적대 두 개 국가론을 헌법화까지 했죠. 네네. 또 더 나아가서 뭐 통일이라든지 화해 뭐 이런 동족 이런 부분을 용어를 다 삭제했잖아요. 네네. 더 나아가서
심지어 남북 간의 그 통로를 할 수 있는 철도 도로 이것도 다 폐쇄를 하고 또 지금은 이제 비무장지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일종의 방백인지 장백인지 정확하지 않지만 이것도 사오는 그런 성이 있죠. 그 연장선상에서 지금은 이제 우리 측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대해서 무시, 무관심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점을 봤을 때 네. 현 단계 남북 관계에서 최대의 장애물 걸림돌은 북한의 소위 말해서 적대 두 개 국가론이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정 불변의 원칙은 잘 없는 것 같아요. 남북 관계사를 되돌아보면은 네네. 특히 북한은 처음에는 하나의 조선 이렇게 들고 나왔잖아요. 네네. 그러다가 80년대 말 90년대 초 소위 말 공산권의 붕괴 또 국제사회가 탈냉전을 오물해 가지고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하고 또 더 나아가서 남북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 네. 이런 우리의 입장에 호응한 측면이 있잖아요. 그러다가 지금은 소위 말해서 적대 두 개 국가 이렇게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 있죠. 그러면서 볼 때 아마 북한도 이 적대적 대결 관계보다 네. 협력적 소위 말해서 그 이 상생 관계랄까요? 이런 것이 북한에게 더욱더 유리하다는 우리의 설득 노력 또 주변 국가 국제사회의 설득 노력 이렇게 있으면은 북한도 언제든지 적대적 두 개 국가에서 다시 뭐 협력적 남북 관계를 할까요? 이런 것으로 되돌아올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 네. 그렇게 전망합니다. 되돌아올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 우리가 그래서 크게 이제 뭐 여러 가지 방법론이 있는데 가장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대화 채널 복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그런 얘기를 여러 번 언급했고요.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딱딱하게 굳어 있는 상황에서 정부 차원의 대화 채널을 복원하자고 해서 과연 북한이 받을까? 그러면 민간 채널에서부터 먼저 시작을 해볼까? 뭐 이런 얘기들도 언급되고 있거든요. 그런 대화 채널 복원은 어떤 식으로 해나가야 된다고 보세요? 북한이 비록 적대적 두 개 국가론을 들고 나왔지만 네. 그 속에 틈새는 있습니다. 네. 어떤 세 틈새입니까? 가지 정도 예, 틈새를 요약할 수 있는데 네. 첫 번째로는 뭐 동족 관계 아니다, 동질 관계 아니다고 하지만 민족 분리 정책까지는 나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네네. 북한 자신들은 사회주의 민족이니 김일성 민족이고 남측인 우리 측은 자본주의 민족 또는 계로 민족이다. 계례 민족이다. 거기까지는 안 갔어요? 이렇게까지는 안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점을 봤을 때 네. 아마 당국과는 쉽지 않겠지만 민간급의 교류라는 틈새는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예. 두 번째로는 지금 이제 북한이 내년도 1월 초에 네. 9차 당대 개최를 예고하고 있어요. 네네. 그렇다면 지금까지 국방력 발전 운운하면서 핵무력 고도화에 집중하고 있잖아요. 네네. 반면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경제가 상당히 뒤처진 측면이 있다고요. 그렇다면 아마 9차 당대회를 기점을 해가지고 이 지금까지의 노선을 경제 집중 노선으로 전환할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되려면 자연스럽게 국제사회의 협력을 받아야 된다면. 네네. 그러면 외교도 좀 더 협력적, 좀 공격적인 외교로 나가겠죠. 그렇다면 국제사회에서 남북 간에 협력할 틈새가 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북미 대화입니다. 네. 북미 대화를 한 데 있어 가지고 출발점은 북한이든 미국이든 우리를 패싱, 배제할 수는 있겠지요. 네. 그러나 북미 정상 간에 합의를 하고 합의를 한 이후에 이행을 해야 되잖아요. 네네. 이행을 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일례로 북한이 동해안 원산 갈마지국에 예를 들어 가지고 무슨 관광단지를 만든다. 네네. 그렇다면 미국인들이 거기에 관광단지에 갈 수 있겠습니까? 아주 가장 소수 아니겠습니까? 라고 한다면은 그 관광단지에 갈 수 있는 최대의 고객은 한국입니다. 그런 점을 봤을 때 아마 9차 당대회 이후 북미 간에 대화한다 하면 그 속에서 네.
우리가 남북 간에 복원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민간 교류 가능성, 경제 협력 가능성 지금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렇다 보니까 뭐 개성공단이라든지 금강산 관광 등에 관여했던 기업들 사이에서 기대감도 좀 커지고 있나 봐요 지금. 근데 이제 사실 뭐 북한이 북한 내 남한 기업들 설비 건물 철거하고 막 손실 처리도 하고 이런 과정에서 과연 나설까 이런 생각도 이제 할 수 있는데 틈새는 열려 있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 남북 경협 이런 부분들도 어떤 그 정부 간에 아주 긴밀한 협의가 시작되기 전에 그런 부분들이 물꼬를 틀 수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일단 뭐 민간급의 교류 네. 그리고 비정치 분야의 교류 뭐 일례로 기후라든지 환경이라든지 네네. 스포츠라든지 그렇겠죠. 이런 상태에서 당국 간에 신뢰가 쌓이면은 다시 되돌아와서 2018년도 4.27 판문점 선언이라든지 그리고 9.19 평양 선언을 네. 되돌아볼 수 있습니다. 예, 예. 그 4.27 판문점 선언과 평양 선언에 있어 가지고 물론 뭐 조건부는 있겠지만 예.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가 최우선으로 한다는 양정상의 합의상이 있습니다. 네. 그런 것을 다 종합적으로 감안해 볼 때 남북 간에 어느 정도 대화의 문이 열리고 또 북한이 국제사회에 협력하는 경제 집중 노선으로 전환되고 그런 시점에 간다면 자연스럽게 뭐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문제에 논의 가능성이 있고 특히나 관광 문제는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대상입니다. 네네. 그런 것을 볼 때 관광 문제는 좀 더 쉽게 재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이제 북한이 외화가 필요한 시점이 오니까 그런 부분들도 잘 하면 틈새가 보일 수 있다는 취지의 말씀이시고요. 북핵 문제 첨예하고 정말 민감한 사안입니다. 최근에 IAEA 사무총장이 뭐 북한이 평양 인근 영변에서 새로 건설하고 있는 건물 주시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했고요. 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이제 김정은 그 위원장과 대화를 시도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자칫 그동안 나오는 어떤 워딩을 보면 핵 국가를 핵 보유 국가로 인정을 할 것 같은 그렇게 되면 우리의 어떤 지금까지의 대북 접근법이 많이 달라지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의 새 정부는 북핵 문제를 어떤 스탠스를 가지고 풀어나가야 한다고 총장님 보세요? 아마 그 이재명 정부도 네. 그 비핵 평화 이것을 상당히 중요시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특히 이 비핵 평화와 관련해 가지고 이 비핵화와 평화 부분이 우선순위의 문제가 아니고 선순환의 문제로 접근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다시 예. 말해서 윤석열 정부와 그 이전의 박근혜 이제 이명박 정부의 보수 정부를 되돌아보면은 북한이 비핵화가 되어야만이 그다음에 남북 관계가 발전이 있고 그 이후에 북한을 뭐 소위 말해 상당히 번영되게 만들어준다 이런 게 있었잖아요. 네. 이것은 우선순위의 문제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의 이 정책을 보면은 비핵화와 평화 문제를 선순환의 관계로 접근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대화와 교류 협력을 통해서 장기적으로 신뢰가 쌓이면은 비핵화 문제를 의제화하고 또 여기서 비핵화에서 어느 정도 성과가 있으면은 네. 한반도 평화 문제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아마 그런 측면에서 접근할 것이다 보여지고 그 연장선상에서 이재명 정부의 소위 말해서 공약상에 보면은 4자회담, 6자회담 개최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 4자회담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이고 6자회담이라는 것은 비핵화 평화체제 플러스 네. 동북아 평화안정까지 갈 수 있다.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아마 이재명 정부의 이런 그 한반도 평화란 큰 구상송에서 비핵화 평화라는 선순환 또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까지 참여하는 4자 6자 회담까지 간다라고 한다면은 네. 나름대로 비핵화도 성과도 있고 평화 구축도 성과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합니다. 네. 자,
자, 이제 그 우선순위의 문제냐 선순환의 문제냐 그 차이점을 좀 설명해 주셨는데 또 한편으로는 그 어떤 경우든 과연 북한이 정권 유지 차원에서 핵을 포기할까? 이거는 상당히 난망하지 않냐 이런 우리가 이제 그 전망도 해볼 수 있어요. 해볼 수 있는데 자, 아까 이제 그 대한민국 패싱 얘기 잠깐 하셨습니다. 실제로 북한은 모르겠어요. 뭐 여러 학자들이 이제 얘기를 하는데 사실 대한민국을 협상 파트너로 생각하기보다 진정한 협상 파트너는 미국으로 생각하고 대한민국은 그 뭐 우선순위에서 밀린다고 이게 자신들의 큰 대외 정책을 결정할 때는 아마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우리가 분석을 많이 하는데 그러다 보면 정말 이렇게 좋게 말해서 실용주의적인 국익 위주의 어떤 트럼프의 외교가 김정은과 손을 잡았을 때 정말 우리가 결정적으로 소외되는 거 아니냐 이런 두려움이나 우려도 좀 있거든요. 사실은 그렇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해야 하나 그 관건은 그런 거를 막기 위한 관건은 뭐라고 보십니까? 지금의 상황에서 볼 때 네. 아마 그 이 트럼프 대통령도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도 네. 북미 정상 간의 회담 이러한 과정에서 좀 뭐랄까 서로 눈치를 보면서 한국의 패싱 네. 이런 부분도 염두에 둘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특히 김정은 위원장은 더 하겠죠. 왜냐하면 한국을 패싱시킴을 해가지고 한미동맹을 와해시키는 막 그런 측면도 있겠죠. 네. 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동맹을 좀 더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김정은 위원장 간의 서로 그 일종의 그 취적상이랄까요. 합의에 의한 취적상 이것을 네. 갖다가 한국과 나누는 것을 그렇게 뭐 반갑게 생각은 안 할 수 있겠죠.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 북미 양정상 모두 합의까지는 패싱을 하더라도 합의 이후의 이행에서 네. 한국의 중요성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또 그리고 그런 것을 만약에 한다 하면은 우리도 이재명 정부도 북미 간의 대화를 적극적으로 지지를 하고 네. 더 나아가서 의제화 부분에 대해서는 한미 간의 사전 조율하는 그러한 측면이 있어야 되겠죠. 어제도 조율한 상태에서 패싱 당한다 하면은 그 이후에 한국이 상당히 난처해 줄 수 있는 측면이 있어요. 그런 것을 볼 때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잘 설득해 가지고 이 북미 간의 대화에 있어 가지고 어제는 한미 간에 조율해 준 거. 또 그리고 북미 간의 대화 이후에는 남북 간의 대화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측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미 간에 네. 잘 논의한다면은 아마 북한도 미국의 설득 속에서 그렇게 호응해 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을 합니다. 네. 북한 인권 문제, 북한이 굉장히 민감해하는 이슈입니다. 과거 민주당 정권과는 달리 이재명 대통령 후보 시절 북한 인권 개선 위해 노력하겠다 이걸 여러 번 차례 강조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될 걸로 보세요? 참 북한 입장에서 인권 문제는 상당 우리가 보편적 가치 측면이 아니라 정치적 차원에서 접근을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결국 뭐냐면은 미국이라는 서방 국가에서 북한 인권 이야기하면 이것은 체제 훼손이고 조는 모독이다 네. 하는데 참 우리가 그 이러한 북한의 입장에 남북 대화를 한다 합시고 접근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권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대목이단 말입니다. 네네. 그래서 저희가 무시할 수는 또 없잖아요. 그래서 네. 제가 만약에 이재명 정부에게 조언을 한다면은 네네. 인권 문제와 관련해서는 인권의 효율성 측면에서 또는 남북 간 신뢰의 측면에서 네. 민간급과 당국 간의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서 인권 문제에 대한 제기는 종교단체나 시민단체에서 하고 네. 거기에 대한 정보, 예산 이런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뒤에서 밀어주는 그러한 역할 분담이 북한 인권 개선에 대해서 좀 더 효과지지 않겠냐. 왜냐하면 지금까지 경제산업에 봤을 때 북한도 미국하고는 인권 대화를 하지 않겠지만 유럽하고는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뭐냐 하니까 미국은 인권 문제를 압박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고 유럽은 좀 인간 그 보편적인 일부 배편적인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북한이 받아들이는
그 소위 말해서 수용도 다릅니다. 그런 거 볼 때 우리가 북한 인권 문제를 당국에서 만약에 직접 제기를 하면은 북한이 대화 자체부터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남북 간의 신뢰가 쌓이면은 조용하게 남북 대화 선상에서도 북한 인권 문제를 의제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 거 봤을 때 지금 문제는 남북 관계 복원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나치게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하는 것보다도 또는 직접 제기하는 것보다도 정부는 민간단체에게 뒤에서 도와주는 그러니까 그런 역할이 좀 현실적 접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일단 테이블에 앉히는 그런 방안이 중요하다. 이런 취지로 말씀해 주셨고요. 아이고 뭐 더 길게 얘기 나눴으면 좋겠는데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을 드릴게요. 자, 양무진 총장님이 만약에 이재명 정부에 딱 조언을 하신다면 남북 관계에 지금 얽혀 있는 실타래를 어디부터 풀어나가야 할지 또 성공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남북 관계를 위한 관건은 어디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역점을 둬야 하는지 그 부분 한 말씀 해주세요. 서두르지 말라. 네. 일이 일비하지 말라. 특히 당국자들의 언행에 신중을 기해달라. 이런 선상에서 네. 지금 현재 가장 시급한 과제는 통신 채널 복원입니다. 통신 채널 복원. 통신 채널이 복원돼야만이 대화 채널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네, 네. 지금 문제는 인도적 채널, 군사 채널 모두가 중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는 남북 간의 대화 분위기 조성을 하면서도 네. 이 통신 채널 복원에 뭔가 배가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통신 채널부터 복원하라. 그리고 서두르지 말고 일희일비하지 말라는 조언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총장이었습니다. 총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편지 왔습니다.